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제6편. 루스벨트 대통령 또한 맥아더 장군하고는 성격이 안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요점을 비켜가면서 거만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뉘앙스 콘텍스트가 있었다고는 하나 루스벨트에 의하면 맥아더 장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맥아더 장군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한편 태평양 함대의 니미츠 제독은 대놓고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허점, 제왕적 태도, 도가 넘는 자만심, 이기적인 성격, 나르시시즘, 병사에 대한 무관심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서로 갈등이 너무 심해 전쟁 중 직접 대화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군 작전에 맥아더가 참견할 여지도 없었고 전쟁 초반에 운이 따라주어 니미츠 제독과 그의 유능한 수하 장교의 작전과 능동적인 대처에 의해 전초의 전력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야마토 함대를 격파합니다. 리더십의 스펙트럼에서 니미츠 제독이 이상형 쪽에 가깝다고 하면 맥아더 장군은 그 반대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대략적인 무능함에 있어서 일본 해군의 야마토 제독이 마치 맥아더 장군을 흉내내고 있는 듯도 하였습니다. 아마 루스벨트 대통령도 한때 맥아더 장군을 해임하려 했을 겁니다. 많은 중간 간부 장교들도 맥아더 장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나 워낙 거장의 군인 집안인데다가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무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판세를 현대 보편적인 좌우파 색깔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정권을 쥐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건 루스벨트의 독특한 정치력의 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 등 여타 유명 인사를 배출한 군정경계의 두툼한 인맥을 가진 가계로서 민주당 동부 파벌을 대표하는 자가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파벌의 전체라고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뉴욕 출신인 트럼프와 같은 화미성과 대화력을 가진 정치가인 루스벨트는 민주당 남부 파벌과 손을 잡고 어색한 연립 세력을 창출하여 전례가 없는 장기 집권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첨언하자면 미국 남부 지역에 있어서 20세기 초반쯤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벽은 정치사상의 벽보다 높은 것인지 미국 남부에서는 소위 링컨계 리버럴 공화당 내에서 백인 보수파가 형성되어 주류 동부파와 극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원래 남부 민주당 쪽이 백인 우월주의, 흑인 차별 정책을 추구하는 보수 정당이었으나 민주당도 흑백 인종 정책을 두고 분열, 백인 측은 공화당으로 대이동, 흑인 측은 민주당에 남아 히스패닉 등 여타 소수민족과 이탈한 공화당 링컨계 리버럴파를 흡수합니다. 제2차 대전 때는 아직도 이런 탈바꿈 과정이 미완성된 상태로 남부 민주당에도 백인계 보수파벌이 존속하고 있는 와중에 루스벨트는 입행사의 장악 및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본인이 주도하는 리버럴 동북 민주당 파벌과 백인계 보수 남부 파벌을 거국적 민주당이라는 큰 텐트 안에 쑤셔 넣어버립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런 민주당계의 백인 남부 파벌과 보금파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공화당 반공 매파도 쭉 밀어주고 있는 상태여서 삼선 루스벨트 대통령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의 위험성을 경계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진주만 공격 후 태평양 전쟁의 초기에는 맥아더 장군은 필리핀에서 철군하는 곤욕을 겪는 반면 미해군과 공군의 활약으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을 격파하여 일본의 날개를 자릅니다. 그 후 미 해병대가 합류, 맥아더 장군이 쏙 빠진 가운데 대일 본제국의 해역은 본토 근해 정도로 축소됩니다. 글쎄요, 극동아시아 육군 참모총장에다가 훈장과 별은 달대로 다 단 셈인데 인류 최대의 전쟁에서 자기가
무슨 큰일을 맡아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신앙심이 깊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파시스트가 악이라면 미국은 선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지상에서 악을 무찌르고 선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가 맡아야 한다고 맥아더 장군은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소재 극동 아시아 육군 본부에서 별 할 일 없이 무슨 큰일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쯤 돼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조금 본업 말고 본인이 큰 그르심을 소명하기 위하여 대권 도전에 야심을 품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942년쯤 되면 맥아더 장군의 대권 도전은 단순히 소문 차원이 아니라 명실상부 현실로 인정됩니다. 아마 루스벨트가 1943년 유례가 없는 3선을 넘어서 4선에 도전하지 않았으면 맥아더 장군도 조금 일찍이 움직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권력이란 무엇인지 한번 그 단맛을 알면 마약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43년이 되면 루스벨트는 60세를 넘는 나이로 말짱 고령인 셈인데 소아마비의 후유증 및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처지로 루스벨트 본심은 조기 은퇴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성제 및 진통제의 규제가 느슨할 때여서 당시 루스벨트는 마약 파워로 생을 지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의 심정도 심정이지만 측근의 세력에 의해 사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는데 백인계 남부 보수파벌하고 딜을 합니다. 민주당 보수계열에서 킹메이커로 거론되었던 집단인 펜더게스트 파벌이 있었는데 3선 때 부대통령이었던 헨리 월리스를 펜더게스트 파벌 소속 헨리 트루먼으로 갈아치워버립니다. 펜더게스트 파벌은 토마스 펜더게스트가 재건한 미주리 소재 민주당 파벌, 소위 정치미신 별칭 토어드코무신입니다. 1943년쯤 되면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미국이 좌파 사회주의 행정체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헨리 월리스 부대통령은 전 농산부 장관 출신으로 농경 정책에 있어서 좌파 성향이 너무 짙고 대형 기업형 농경 형태보다 소경 경작자들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펜더게스트 등 기업 위주 보수 계열이 현 정부의 좌파 성향을 조금 더 온건화시키려 사선 추대의 조건으로 부대통령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루스벨트도 민주당의 파벌에 큰 텐트 연립 정권을 유지하려 이에 동해 헨리 월리스는 아마 역사상 가장 운이 없는 부대통령으로 잘리고 헨리 트루먼은 가장 재수가 좋은 부대통령으로 추대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선 취임 후 석 달 남짓하여 서거 트루먼은 자동으로 대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벨트가 장기적으로 독불 장군식으로 국정을 쥐고 피고했던 터라 부대통령은 완전히 장식용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루먼도 부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허수아비로 간주되어 국정 운영에는 전혀 까만 눈이었고 특히 국제정치, 군사 상황에 대해서는 무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4월 12일에 루스벨트의 사망과 동시에 트루먼은 미국 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지만 당분간 국정은 지속적으로 루스벨트 측근이 맡게 되고 트루먼이 속한 파벌 보수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여튼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맥아더 장군 같은 노장의 조언을 받고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이 재수가 억수게 좋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루스벨트의 천재적인 인사 배치술이었을까요? 하여튼 군사 쪽에서는 아이젠하워, 마샬, 브래들리, 니미츠 등의 명장이 대활약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파시즘은 전멸합니다. 그리고 뒤처리 단계로 들어가는데 유럽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일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945년 초여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기서 큰 그림, 지정학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세력이 응집되었다고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원, 청나라로 고원 세력이 형상화된 케이스로 두 나라는 고려 및 조선을 다양한 형태로 그 영향권 안에 두었습니다.
중원 세력은 당, 명, 나라로 대표되며 종교 및 문화적으로 신라, 고려 및 조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세력은 어떨 때는 서로 견제, 어떨 때는 협력, 어떨 때는 흡수 아니면 통합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쪽에서는 해양 세력이 있었습니다. 외라고 불리는 집단이었는데 한반도와 중원에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근대로 들어와 야마토 아니면 일본으로 발전합니다. 지리적인 면에서 대륙의 중원 세력과 고원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도 있었으나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발전합니다. 먼저 근대화 및 산업공업화가 이루어져 한반도를 일부 정복하기도 하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한반도를 완전 정복하여 식민지화시킵니다. 대일본제국으로 성장하는 해양 세력은 한반도는 물론 만주, 중원, 동남아 및 태평양의 여타 제도를 정복합니다. 중원 세력과 고원 세력은 일본 정복군에 밀려 쇠퇴합니다. 한편 한반도 토종 세력인 반도 세력은 한반도 지방호족을 통합하여 독자적인 세력으로 재편하려고도 합니다만 중원 세력 아니면 고원 세력의 그늘 밑에서 미완숙된 상태로 존속합니다. 근대에서는 해양 세력의 영향권으로 들어와 식민지화되어 버립니다. 안정된 중앙 세력으로 자리를 못 잡아 내부분 열된 상태에서 외세에 의존하는 세력으로서 예를 들어 친일, 친중 세력 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외세의 교체기에는 예를 들어 원명, 명청, 청일 교체기에는 한반도 서민은 대규모 납치, 강제 이주, 노비화 등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독일 나치스의 최대 정복 영토가 로마 제국을 버금가는 수준이 되어 로마 제3제국으로도 불리었는데 일본도 한참 잘 나갈 때는 제2몽골 제국이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전쟁선을 넘어 연합국의 영국 및 프랑스 그리고 소련이란 맞붙게 되어 제로섬, 너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하는 총력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은 함몰하고 또 다른 해양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으로 교체됩니다. 1945년 초반쯤 되면 일본은 인공호흡기에 연결되어 언제 뇌파가 끝날까 관망 중이었는데 야마토 군벌정부는 목숨을 건 본토 수호를 자국민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끊고 제6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7편을 기대해주세요. 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Written and produced by Dan Barrowman. Of an eye,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